자, 오늘 8월 3일 6학년 1학기 사회특강 준비했습니다. 이 사회특강은 6학년 1학기 범위고요. 상당히 우리 이 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쉬운 내용들이고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6학년 1학기에서는 정치와 경제 파트입니다. 5학년 2학기는 역사였었고 5학년 1학기는 뭐였나요? 우리나라 지형, 국토, 그 다음에 법, 인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러면 6학년 1학기 우리나라 정치 발전부터 볼게요. 좀 전에 5학년 2학기 공부한 친구들은 아마 느꼈을 거예요. 자, 인권이라는 게 있었던 시대였나요? 없었죠. 그렇죠.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인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이제 전쟁 후에 휴전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이 나라를 운영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국민이 운영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그런데 민주주의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정착되었을까요? 아니요. 이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렸다. 그 중에 기억해야 되는 사건 세 가지가 있죠. 하나, 8.9혁명. 두 번째, 5.18 민주화 운동. 세 번째, 6월 민주항쟁과 6.29 선언. 이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자, 다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 무엇이라고요? 4.19혁명, 그렇죠. 4.19혁명. 두 번째는 5.18 민주화. 5.18 민주화, 네, 5.18 민주화 운동. 세 번째는 6월 6월 민주항쟁, 6.29 선언. 네, 6월 민주항쟁과 마무리인 6.29 민주화 선언. 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우리 6학년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사건이 왜 중요한 것이냐? 민주주의를 정착하는 데에는요, 굉장히 많은 국민의 희생이 있었어요. 그 국민의 희생으로 주권을 실현한 사건이라는 거죠. 주권. 국민을 다스리는 이 운영의 힘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그 주권을 실현한 게 바로 첫 번째 4.19혁명입니다. 4.19혁명의 원인은 3.15 부정선거예요. 3.15 부정선거가 잘못된 선거라고 무효를 주장하면서 결국 혁명이 일어났고요. 그것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대통령을 바꿨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4.19혁명이라는 거예요. 부정선거,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거든요. 그 선거로 우리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너 이거 부정선거 안 해? 그럼 이건 있을 수 없어. 라고 주장했더니 대통령이 내려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기억이 되는 게요. 박정희는 또 민주주의가 정착이 될 줄 알았는데 웬걸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습니다. 5월 16일 박정희는 군인이었어요. 이 군인이 군대를 동원해서 나라의 정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었죠. 박정희 하면은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유신헌법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유신헌법이라는 것은 헌법은 아까 우리 5학년 1학기 공부한 친구들 헌법 왜 있나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이 있는 거였죠.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을 바꿉니다. 독재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직선제를 폐지합니다. 대통령의 횟수는 몇 년이죠? 5년, 그렇죠. 5년, 그 대통령의 5년, 횟수 제한을 없앱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18년 넘는 긴 기간 동안 네, 대통령이 되었지만 우리가 박정희는 굉장히 어, 명과 암이 정확하죠. 무조건 나쁜 대통령이다, 독재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애썼습니다. 어, 그리고 이때 국가의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민주주의 하나로 봤을 때는 독재를 한 대통령이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왜? 다른 사람의 대통령이 할 수 없도록 헌법을 바꿨고요. 네, 물론 도움이 된 것도 있지만, 자 그렇지만 그의 부하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사망합니다.
네, 권총으로 사망하죠. 그리고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있죠? 자, 이 박정희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짓밟았기 때문에 봄이 올 줄 알았는데 웬걸 더 혹독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네. 그것이 바로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자, 전두환 대통령 또한 12 사태로 정권을 잡죠. 자, 12월 12일 우리 5.16 군사정변처럼 군대를 동원해서 정권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12 사태로 대통령이 된 전두환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전라도 광주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에요. 광주에 시작됐어요. 전라도 광주요. 자, 이 광주 시민, 우리 정치는요, 민주주의에서 정치는요,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5학년 1학기 참정권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거 잘못됐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거기에 누구를 보냅니까? 계엄군. 계엄군이라는 게 뭔데요? 국가의 비상사태, 전쟁이 났을 때 동원하는 군대입니다. 지금 이것은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과정인데 계엄군을 보낼 일인가요? 자,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과 발포로 시민군은 계엄군에게 진압됐고요.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합니다. 자, 이것이 외국에게 먼저 알려졌고, 외국에서, 유엔에서, 이 유엔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국제 평화가 깨지면, 나라의 평화가 깨지면 도움을 주는 것이 국제연합 유엔이잖아요. 그 외국의 어떤 억압으로 전두환 대통령 우선 이 문제를 빨리 단락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더욱더 국민의 자유를 짓밟죠. 그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민의 알 권리도 제한합니다. 이제 모든 국민에게는 정부의 검열이 들어가죠. 정부의 검열. 검열이 뭡니까? 정부가 통과시킨 것만 국민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자, 이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요. 신문 방송,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나라가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언론을 통제합니다. 자, 민주주의,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시민들을 탄압합니다. 그 중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박종철, 이한열 사망 사건이죠. 자, 대학생들은 대학에서 배운 이론적인 지식으로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건 전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시위를 계속합니다. 그때 정부가 우리 학생들 또는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을 조용히 데려다가다가 고문시켜서 죽인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걸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죠.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내려오죠.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대통령이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 6.25 민주화 선언 내용이 무엇이다? 대통령 직선제, 지방자치제, 주민 소환제. 자, 앞장에서 지금 공부한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사건, 3.15 부정선거가 원인이 된 사건 무엇이다? 살구형령. 네, 살구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스스로 자리에 물러나고요. 5.16 군사정변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누구다? 정의. 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헌법을 바꿨네. 이걸 뭐라고 한다? 유신헌법. 그렇지. 유신헌법. 유신헌법 때문에 대통령이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독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부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박정희 대통령 다음으로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누구다? 전두환. 네.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된 대통령이다 시위하는 바람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 계엄군의 5.18 민주.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죠? 이 5.18 민주화 운동 때 전두환은 무슨 군대를 보낸다? 계엄군. 계엄군, 그렇죠. 계엄군을 보낸 게 문제가 됐었죠. 자, 그리고 나서 5.18 민주화 운동은 진압이 되었고요.
우리의 대한민국은 더욱 혹독한 독재를 맞이하는데 그중에 6월 민주항쟁이 있었고 이 6월 민주항쟁을 끝낸 무슨 선언이 있었다? 6.29 민주화선. 6.29 민주화선언. 자, 6.29 민주화 선언에 무슨 내용을 선포합니까? 대통령 직선제, 네, 지방 네, 드디어 지방자치제주. 지방제. 맞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주권을 실현하는 직선제가 드디어 생긴 거예요. 그 앞에까지도 대통령 직선제는 전혀 없었어요.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이 없습니다. 바로 대통령 직선제는 노태우부터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 지역의 일은 지역 스스로가 하고요. 그 지역 의원이 일을 못할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주민투표로 물러나게 하는 제도가 무슨 제도라고요? 주민소환제. 네, 맞습니다. 이게 지방자치제랑 주민소환제랑 같이 세트로 암기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민주주의가 조금씩 정착되었던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시민들은요,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집회, 한날 한시 다 같이 모이는 것. 그 다음 캠페인,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것. 서명, 내 이름으로써 그 찬성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 누리소통망, 지금 제일 활발히 정치에 참여하는 게 SNS죠. 그죠? 그 다음 선거 여러분들 발표할게요. 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대표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우리의 대표자를 우리가 뽑는다는 게 선거입니다. 투표라는 거는요, 표를 던지다라는 의미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실현할 가장 대표적인 방법, 투표. 그러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선거라고 해야 돼요. 우리의 대표자를 우리가 뽑는다. 공청회, 전문가를 모시고 어떤 특정한 정책이라든지 만들 때 회의를 한다. 정당, 정치적 의견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다. 빨간색 국민의힘, 파란색 더불어민주당, 노란색 정의당. 이게 정당이잖아. 시민단체, 정치적 의견이나 또는 어떤 의견이 같은 사람들끼리 단체를 만든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치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알겠으면 대답 한번. 네. 네. 자, 이제 민주주의가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적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정치가 무슨 뜻인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정치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며 함께 살아가는 여러 여러 가지 가지 문제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네. 그러면 학급 회의 정치입니까? 네.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나 갈등을 민주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잖아요. 정치 맞죠? 가족회의 마찬가지로 정치입니다. 누구가 한 사람이 결정한다. 이건 정치가 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서로 얘기하고 주고받으면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 정치예요. 그럼 그 중에서 국회, 의사당에서 있는 정치는 좁은 정치고요. 이것이 넓은 정치가 되겠습니다. 자, 좁은 정치와 넓은 정치의 의미 알겠죠? 자, 이제 민주주의. 네, 너무나도 잘 알아야 되는 민주주의. 자, 민주주의라는 것은 누가 나라의 주인이다? 국민이요. 국민이 그렇지. 국민이 나라 주인이야. 우리가 운영하는 나라야. 그래서 이 정치는 어떻게 참여해야 돼? 자유와 평등. 자유롭고 평등하게. 민주주의라고 하면 키워드 모든 국민이 주인이다. 자유롭고 평등하게 정치 참여. 그죠? 자, 이런 민주주의가 유지가 되려면 모든 국민들의 기본 정신이 이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인간이면 다 존중받아야 돼. 간섭받지 말아야 돼. 차별받지 않아야 돼. 알겠지? 자,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시험에 나왔습니다.
민주주의 기본 정신 다 같이 세 가지. 뭐라고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네. 이 기본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 관용의 태도. 관용의 태도가 뭘까요? 너그럽게 이해한다. 이게 관용입니다. 너그럽게 이해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자유롭고 평등하게 정치할 수 있을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자, 비판적 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양보하고 타협하고 실천한다. 자, 관용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관용의 뜻 알아야 되겠죠? 받아들인다. 자, 민주적인 의사결정 관리. 당연히 대화와 타협일 것이고, 대부분 민주적인 의사는 다 다수결로 결정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되겠죠. 자, 넘길게요. 자, 넘깁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거,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이 세 가지. 무엇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의 희생이 있었던 사건이지? 민주주의, 그렇지. 민주주의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희생이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이야. 그 민주주의가 뭔데? 누가 주인이래? 국민이 그렇지. 국민이 주인이야. 그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본 정신 세 가지가 뭐라고? 인간의 존엄성, 자유평등. 그렇지. 인간은 모두 존중받고 자유평등해야 돼. 그러려면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정신, 그게 뭐라고? 관용. 그렇지. 우리는 정치의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어. 그중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라고? 선거. 그렇지. 거기까지 공부한 거야. 거기까지. 알겠지? 자, 이번에는 국민주권. 자, 민주주의에서는 주권이 참으로 중요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인이다가 주권이에요.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 5학년 1학기 공부할 친구들. 주권이 미치는 범위가 뭐였어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두 글자로 뭐라고 했지? 영역. 그지? 자, 봐봐. 한 번 공부해가지고는 안 돼. 여러 번 해야 돼. 그 영역은 주권이 미치는 범위야. 그래서 땅, 우리가 주인이야. 그 다음에 바다, 우리가 주인이야. 그 다음 하늘, 우리가 주인이야. 그 주권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한 나라의 주인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한다고?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고. 그래서 이 주권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국민이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서 보호한다? 헌법에서. 헌법에서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헌법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만들어질 때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입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모든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딱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헌법에 보장된 이유는 국가가 함부로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노력했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요. 자, 이번에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나와 있죠. 선거라고요. 이 선거는 네 가지 원칙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18세 이상이면 나라의 대표자를 직접 뽑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선거의 원칙이다? 보통선거. 그렇지. 보통선거. 18세 이상 너 선거할 수 있어. 그 다음 재산, 신분, 뭐 유명세와 상관없이 누구나 한 표씩. 무슨 선거? 평등선거. 나 아파서 대리자 보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직접 선거. 그 다음 비밀 선거. 자, 자유선거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이상하게 자유선거를 이렇게 많이 써놨어요. 이 네 가지가 선거의 기본적인 방법이다. 자, 이제 권력 분립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권력 분립. 우리나라 권력이 한 곳에서부터 나온다. 그렇다면 그것은 독재겠죠? 그렇죠? 근데 독재를 막기 위해서 세 곳으로 나눕니다. 이것을 권력 분립 또는 삼권
분립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나눴을까요? 국회, 정부, 법원. 자, 국회. 누구의 대표자들? 국민의 대표자들. 그치? 그래서 우리 국민이 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봐야 되고, 또 여행도 가야 되고, 한나라시에 다 같이 모일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나라의 중요한 일은 너희들이 해. 국회의원 그래서 뽑은 거예요. 그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국민의 대표자들이죠. 이 국회의 대표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입법입니다. 입법의 뜻이 뭐냐? 법 제정. 법을 만드는데요. 이것은 수정도 되고 폐지도 됩니다. 가능해요. 예산의 뜻 아는 사람? 국가의 돈. 맞습니다. 세금을 얘기하는 거죠. 세금이 쓰이는 것. 그게 예산이에요. 세금의 계획서. 그 예산을 심사합니다. 왜? 정부는 우리 국가의 세금을 쓰는 곳이죠. 그럼 돈을 어디서 쓰는지 국민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 대표자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해주는 거죠. 그죠? 그 예산, 정부에서 계획한 예산을 감독하고 살펴보는 것이 예산 심의입니다. 국정감사, 국민의 대표자들이니까 정부 감독해야죠. 정부가 일 제대로 하고 있니? 궁금한 거 있으면 당연히 물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 예산 심의와 국정감사. 자, 이 두 가지는 모두 국회가 정부를 무엇한다? 견제한다, 존중한다. 견제. 그래, 견제. 견제한다. 왜냐면 너희들 일 잘하는지 심사할 거야. 너희들 일 잘하는지 감독할 거야. 이거니까요. 그러니까 견제하는 거지. 이렇게 견제를 해야지만 균형이 이루어지죠. 그죠? 자, 이번에는 정부가 하는 일 볼게. 정부는 운영하는 곳이야. 국가를 운영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돈을 써야 돼. 근데 돈을 어떻게 써야 돼? 법에 따라, 예산안 심의 확정된 데 따라. 그래서 그 정부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이고요. 대통령이 외국에서 주로 이제 일을 하죠. 왜냐하면 외교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국무총리가 장관들과 공무원들과 합쳐서 나라를 운영하는 거예요. 자, 이제 법원입니다. 법원은 재판하는 곳이죠. 갈등 해결해 주고요. 그렇지만 이 법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죠.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대통령이나 고위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어디서 해결한다? 헌법재판소. 우리 올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요. 헌법재판소 핫 이슈입니다. 탄핵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겠죠. 헌법재판소, 대통령, 지위가 높은 공무원,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자들이 국회에서 파면 요구 이거 잘못됐습니다. 빨리 자리에서 내쫓아 주세요. 그러면 심판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수결로. 9명의 재판관 중에 윤석열을 탄핵한다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찬성 6명. 이때는 전원 만장일치였죠. 그 6명 이상이 찬성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3권 분립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견제와 균형. 중요한 단어죠. 견제와 균형. 그래서 국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뜻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치 파트 끝났어요.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3가지 사건. 4.19 혁명, 음,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그렇지. 그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는 선언은 6.29 민주화 선언. 그렇지. 6.29 민주화 선언. 자, 6.29 민주화 선언에서 국민의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다? 대통령
직수. 직선제. 그지? 지역 주민, 지역 의원이 그 일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 주민이 투표로 그 자리에서 내쫓을 수 있다. 무슨 제도? 주민소환. 주민소환제. 그렇지. 주민소환제. 나라의 주인은 누구다? 국민. 국민. 국민이다.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민주주의. 민주주의란다. 민주주의는 그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기본 정신이 있거든. 그것이 무엇이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평등. 자유평등. 좋아요. 인간의 존엄, 자유평등. 그 중에서 나와 의견이 달라도 너그럽게 받아들일게. 무슨 태도다? 관용. 관용 태도다. 좋아요. 그 다음, 국가의 중요한 일에 국민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국민주권. 그렇지. 국민주권. 자, 국민주권 실현할 수 있는 선거가 국민주권 실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야. 자, 선거 중에서 만 18세 이상 누구나 투표한다. 무슨 선거? 보통선거. 보통선거. 그렇죠. 보통선거. 자, 이제 권력은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세 곳으로 나눕니다. 그중에 국민의 대표자들이 일하는 곳은 회. 국회.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두 가지 내용 얘기해 보세요. 예산심의 국정감사. 그렇지. 예산심의 국정감사. 그 다음,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우리는 몇 번까지 판결받을 수 있나요? 세 세 번. 번. 그렇죠.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 또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면 어디서 다룬다? 헌법재판소. 자, 잘했어요. 자, 이제 경제로 넘어갑시다. 아, 6학년 똑똑하겠어요. 정치도 배우고 경제도 배우니까요. 자, 경제는 돈입니다. 간단하게 돈이에요. 돈이 어떻게 도느냐? 돈이 국가에 돈을 뿌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돌아요? 바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있기 때문에 돈이 돌겠죠. 그죠? 우리 소비자, 판매자 대표적으로 가게와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경제 주체예요. 가게와 기업이 뭐라고요? 경제 주체, 주체라는 걸 주인공이라고. 돈을 돌게 하는 주인공이라고. 가게와 기업이. 자, 가게. 여러분들 19일 생각하면 돼요. 생활 공동체. 누구는 생산활동에 참여할 겁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할 거고요. 또 누구는 뭐예요? 저축도 하고 또 소비도 하고 이렇게 돈을 돌게 하는 거예요. 가게가. 또 이제 기업입니다. 기업은 채용, 일자리를 창출하죠. 그리고 나서 많은 물건과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뭘 얻는다? 이윤.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순이익, 이윤을 위해서 기업은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돈이 돌게 하는 거예요. 가게와 기업의 경제활동의 관계 보겠습니다. 가게와 기업은 서로 관계가 없나요? 있나요? 관계가 있어요. 있어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죠? 매우 밀접한 관계.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우리 가게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소비를 해줘야 기업은 뭐 하는 겁니까? 이윤이 많이 남겠죠. 그죠? 이렇게 서로 도움과 도움을 주고 받습니다. 자, 이제 소비를 할 때 어떤 합리적인 선택이 가게에서도 좋고 기업에서도 좋은지 볼게요. 자, 마트에 갑니다. 엄마가 아빠가 계속 가격 비교를 하시네. 왜요? 적은 비용으로 만족감을 얻으려고요. 이게 가게의 합리적 선택이죠. 그죠? 적은 비용, 큰 만족. 자, 이번에는 기업 또한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적은 비용을 써서 많은 수입을 얻도록. 그러므로 적은 비용, 생산 공장을 동남아, 자, 이런 데 세우는 거 뭘까요? 인건비 줄이려고요. 그지? 그럼 생산 비용이 좀 적게 들어서 많은 이윤이 남겠죠. 수입이 남겠죠. 그 다음 홍보. TV 광고에 유명 연예인 쓰면 너무 돈 많이 드니까 사람들 인플루언서,
사람들 통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적은 비용을 줄이기 위한 거죠. 아시겠죠? 네. 자, 경제는 재밌어요. 여러분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런 소비자와 판매자가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장, 시장, 네. 시장, 시장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무엇이 결정되는 곳이다? 가격 결정, 네, 가격이 결정됩니다. 애플에서 최신 핸드폰 나왔어요. 비싸요? 싸요? 비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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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이유는 뭘까요? 왜 비싼 걸까요? 소비자가 많이 원하니까. 그렇게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애플에 처음 나온 핸드폰은 더 이상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왜? 오래돼서 사람들이 더 이상 찾지 않거든요. 소비자가 많이 원하면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소비자가 더 이상 원치 않으면 가격은 내려갈 것이 바로 시장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경제활동의 특징은 자유와 경쟁입니다. 개인은 여러분들 직업,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죠? 직업 활동 자유롭게, 직업 선택도 자유롭게, 그렇게 돈을 버는 것도 자유롭게 쓴다. 이게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야. 직업 활동, 직업 선택, 소득 자유롭게 쓰는 거. 자, 기업도 자유가 있어. 무엇? 기업도 자유. 뭘 생산하고,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판매할지 기업에서 결정하는 거야. 불법만 아니라면. 이게 자유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경쟁일까요? 개인과 개인. 자,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예술을 전공하는 친구들. 바이올린과 피아노 경쟁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바이올린과 바이올린이 경쟁하죠. 그렇죠? 같은 전공자들이 경쟁하죠. 자, 개인과 개인. 같은 자기의 직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쟁하다 보면 뭐가 형성돼요? 실력이 향상되겠죠. 자, 이제 기업과 기업끼리 경쟁합니다. 무엇을? 삼성과 뭐 있지? 삼성과 그래, 애플 같은 제품 팔잖아요. 이렇게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품질 향상되는 거죠. 이렇게 개인이 발전하고 기업이 발전하면 결과적으로 국가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경제에서는 자유도 주지만 경쟁도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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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부는 소비자를 보호해야 돼요? 보호하지 않아야 돼요? 보호해야 돼요. 그럼요. 소비자는 우리 국민이니까요. 그러면 정부는요, 이 기업이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한 제품을 몇 개의 기업이 독차지하는 걸 정부가 그대로 둬야 될까요? 아니요. 안 되죠. 이게 바로 독과점입니다. 독점과 과점의 합성어, 독과점. 자, 이 독과점을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이건 독과점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벌금도 때리고 운영 정지도 때리고 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런 거예요. 자, 국가와 개인과 기업이 어떻게 해서 돈을 돌게 하도록 열심히 움직이는지 이제 대충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네. 네, 좋아요. 자,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 볼게요. 하이라이트. 경제 파트의 하이라이트. 우리는 6.25 전쟁 이후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가난에서 벗어났어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 아십니까? 한강의 기적. 6.25 때 한강의 다리가 끊어졌는데 그 6.25 참전 용사들이 나중에 늙어가지고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이거 다른 나라 온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다고 하죠. 이거는 내가 아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가 에디오피아보다 더 못 살았으니까요. 우리가 아프리카한테 원조받던 국가였다는 거 아시죠? 그죠? 음, 아무도 몰랐나 보네. 자, 우리가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6, 70년 만에 다른 나라에 원조를 주는, 도움을 주는 그런 국가로 바뀌죠.
그것이 바로 경제 성장 과정입니다. 자, 50년대 후반으로 갈게요.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소비재 산업. 자, 그때 당시에는 먹고 살 게 불편했기 때문에 그냥 단장 이윤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먹고 쓰면 돼요. 그게 소비재 산업입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우리도 이제 수출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 물건을 해외에 한번 팔아보자. 박정희 시대 때예요. 그래서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고 기업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무슨 산업? 경공업을 발전시킵니다. 경공업은 기술이 필요 없는 일이었어요. 그냥 많이 만들면 돼. 옛날에 메이드 인 차이나 어때요? 품질보다는 싸서 샀잖아요. 근데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 어때요? 대박이지.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고 중국이 아주 무서운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정부는 이때 중요합니다. 박정희 정부는 생각했어요. 아무리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국가에서 큰 돈을 벌지를 못하네. 안 되겠다.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교육시키는 이유가 돈 높은 연봉 받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가 최저임금제만 받는 그런 일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환경이 어쩔 수 없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가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너희들 이제 성인이 돼서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1시간 안에 10,000원 버는 일보다는 내가 5만 원, 10만 원 버는 일 하게 해줄게. 그럼 뭐 해야 돼? 지금 공부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악기 또는 미술 또는 무용 이런 전공을 선택한 거고요. 할 말이 많은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래서 정부가 생각을 했어요. 경제, 안 보이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자, 나라의 판을 바꿉니다. 교육시설, 그 다음, 항구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정유시설. 자, 이런 것들을 기업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기업, 너희들 단순한 물건 만들지 말고 이제 좀 기술이 들어가가지고 비싸게 팔 수 있는 걸 만들어. 그게 바로 중화학입니다. 이때 한강의 기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또 전 세계에서요, 여러분 관광 다니다 보면은 대한민국 사람만큼 열심히 일하는 민족이 없어요. 네. 24시간 편의점이 돌아가고 이렇게 파이팅이 넘치는 환상의 코리아가 없다는 거죠. 지금도 이런데 옛날엔 더 심했죠.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강했어요. 그래서 1970년대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청년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어요. 이때 우리나라 수출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요. 철강 산업, 석유화학 산업, 조선, 큰 대형 선박. 좀 더 비싸게 파는 이윤을 남기는 이제 산업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80년대 자동차를 수출합니다. 자동차까지 만들어요. 그리고 90년대, 중요합니다. 90년대. 대한민국이 60년대에서 70년대 요 과도기에 한번 판을 바꾸잖아요. 90년대에 또 희한하게 뭘 들으냐? 바로 초고속 정보 통신망, 인터넷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IT 강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KT, SK가 이때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컴퓨터 보급되고요. 컴퓨터의 핵심 부품, 반도체, 삼성이라는 기업이 이때 등장하게 되는 거죠. 1970년대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2000년대 최첨단, 고도의 기술, 열심히 노동해가지고 버는 돈이 아니라 뭐해서? 컴퓨터로, 머리로 돈을 버는, 여러분들은 예술로. 이런 일들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합니까? 동남아시아나 중국, 저 멀리서 우리나라 일을 하러 오죠. 우리나라의 기술을 배우러 오죠. 왜? 요 경제 성장 과정으로 대한민국의 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급격한 경제 성장은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있죠. 당연히 문제가 드러나죠. 경제적 양극화, 빈부격차예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격차가 너무 커집니다. 정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모든 국민을 안아야죠. 관용의 정신으로. 그래서 복지 정책을 내세웁니다. 자, 어, 복지를 위해서 생계비, 양육비, 아기들 키울 수 있게. 여러분들, 아기 때 양육비 다 정부에서 받았어요. 아기 때. 분유 살 수 있게, 기저귀 살 수 있게. 자, 학비 지원까지. 노사 갈등, 근로자와 기업 오너 간에는 당연히 갈등이 생기죠. 우리 엄마가 회사 사장님이야. 아, 우리 직원들 왜 이렇게 많이 쉬지?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회사를 다녀. 왜 이렇게 쉬는 날이 적지? 어때요? 계속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거를 누가 해결해? 정부가. 그래서 최저임금제, 그다음에 뭐 주 5일 근무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살아 있어요? 네. 살아 네. 있어야 돼. 야, 진짜 대단하다. 선생님도 3시간 연강 이렇게 수업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필기 잘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칭찬해요. 자, 마지막이다. 무역. 이제 우뚝 선 세계 나라 우리나라의 우뚝 선 모습. 무역. 지역과 지역 간의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무역이 아니에요. 무역이 되려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무역인가요? 무역인가요? 네. 네, 그렇죠. 미국 기업, 미국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잘 만들어서 또 팔잖아요. 무역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건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편리함을 목적으로 만드는 건 모든 것들이 주고받는 게 나라와 나라 사이다. 그러면은 무역이 되는 거예요. 수출, 파는 거예요. 뭘 팔아야 돼? 잘하는 것, 많은 것을 팔아야지. 수입, 사오는 거예요. 무엇을? 없는 거, 필요한 거. 자, 이렇게 무역이 생긴 이유는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우리한테는 석유가 없네? 석유가 필요하니까 수입. 걔네한테는 자동차 만드는 기술이 없네? 우리한테 기술이 있으니까 수출. 오케이? 자, 이런 우리나라는 무역적 특징이 있는데요. 우선은 나라의 위치가 지리적으로 강국에 끼어 있어요. 자, 러시아, 그다음 미국은 물론 저쪽에 있지만 우리의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하고는 밀접한 관계잖아요. 이렇게 무역 의존도가 많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아요. 그리고 우리는 자원을 주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 자원을 수입해서 기술로 만드는 가공무역이 발달합니다. 원산지 무엇이다? 재료가 나는 곳. 생산지 만드는 곳. 자, 책상 뭘로 만들어요? 나무. 나무 캐나다에서 왔네. 자, 생산지가 캐나다인 거야? 원산지가 캐나다인 거야? 원산지. 원산지지. 그렇지. 캐나다에서 나무가 나왔으니까 재료가 나왔잖아. 원산지야. 원산지 표시. 우리가 식당 가면은 김치 원산지 중국. 재료가 중국에서 왔다는 얘기죠. 그죠? 고춧가루 국내, 국산. 대한민국에서 고춧가루 나왔다는 거야. 원산지. 근데 생산지는 만드는 곳이야. 중국 고춧가루로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김치찌개 만들었어. 그럼 생산지 어디야? 대한민국. 어허. 자, 이제 마지막이다.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전쟁? 관세 전쟁. 관세 중요합니다. 수입품에 매기는 세금. 수입품에 부여하는 세금. 자, 수입품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이죠. 외국에 들어오는 세금은 좀 더 많이 붙일 때가 있습니다. 왜요? 왜 관세에 붙이는 걸까요? 모두 저마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해야 되니까요. 주권, 나라는 그 국민의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수입품이 너무 경쟁력이 세. 그러면 세금을 높게 붙여서 자국에서 똑같은 생산품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 미국의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하잖아.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10%, 8% 했던 걸 갑자기 25%, 30% 올리겠대요. 왜? 우리 지금 미국이 너무 적자가 많으니까. 마이너스라는 거야.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FTA를 체결합니다. 자, 무역을 할 때는요, 나라와 나라끼리 약속을 하죠. 이걸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그래요. Free Trade Agreement. 무역을 할 때 협정, 약속하자. 무엇을? 관세를 없애거나 또는 조금만 부여하자. 이렇게 FTA를 체결하면 아무래도 무역을 하는데 좀 덜 부담스럽겠죠. 그런데 지금의 미국처럼 갑자기 우리가 강대국이니까 너희도 물건 우리가 물건 많이 팔아주잖아. 내가 관세 이만큼 올려도 니네 이해해야지. 라고 갑자기 한쪽에서 FTA를 파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중재? WTO. 월드 트레이드 오거나이제이션. 뭐야? 세계무역기구. 이거는 법원 같은 곳이에요. 국제기구. 심판하는 곳. 그래서 여기서 각종 분쟁을 다뤄줍니다. 유엔이 아니고요. 유엔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무역을 할 때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관세. 자, 6학년 1학기 또 이렇게 열심히 달려보았어요. 자, 잠깐만 마무리할게요. 자, 5학년 2학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너무나도 범위가 넓어서 중요한 사건을 시대 흐름대로 알아야 됩니다. 시대 흐름대로 알아야 되는 거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자, 5학년 2학기, 그다음 6학년 1학기는요. 민주주의 정치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사건. 그다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권력을 어떻게 나눠놨는지. 두 번째,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도는지, 그 경제를 누가 돌리는지, 가계와 기업이 어떻게 무슨 활동을 하는지, 그 경제가 국내를 넘어서 국외에서 무역이 왜 생기는지, 무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우리가 무역을 하기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대답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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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정리가 되시면은 앞으로 공부할 때 이 흐름대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아마 핵심 정리집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뒤에 문제 있을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빠른 시일 안에 그거 다 끝내 놓으세요. 문제가 없다면은 자, 문제집을 구매하거나 또는 노트 정리 잘 하셔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고 이 녹화본은요. 우리 지금 현재 유료 특강한 사람들에게만 공개하겠습니다. 녹화본이 올려지면 여러분들에게 문자 안내 나갈게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진짜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우, 서연아, 건우야, 진짜 고생 많았다. 아우, 하트 뿅뿅.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